감사합니다. 경기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재명 지사입니다. 혹시 경기도에 아는 사람 있으시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어울리나요, 정성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성희 의원님, 송옥수 의원님, 각별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상황, 이건 뭐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는 역시 저성장, 불평등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보면 결국 또 부동산 불패 신화를 통한 불로소득공화국, 부동산공화국을 탈피하는 겁니다. 어떤 정책을 설계할 때 그 정책은 반드시 찬성하는 사람, 또 거기에 혜택 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또 반대쪽으로는 불평을 가진 사람, 손실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자를 합리적으로 잘 조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들이 타협을 통해서 바람직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큰 문제들로 대개는 불평등, 격차, 또 가처분 소득의 상대적 감소로 인한 저성장, 또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감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습니다. 결국은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됐고, 또 한편으로 이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는 이제 논의 속에서 결국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자산, 소위 공유자산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토보유세를 통해서 불평등도 완화하고, 또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도 벗어나고, 또 그걸 재원으로 해서 적게나마 기본소득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그때서부터는 큰 저항 없이 조금씩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정책 아이디어를 우리가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실제로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상당히 합당하다. 불평등 해소에도 좋고, 부동산 보유세 부과를 통한 불로소득을 줄이는 데도 좋고, 기본소득 재원을 만드는 데도 좋은데 이게 실행 가능하냐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십니다. 옳은 일이라면, 그리고 실현 가능하다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면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 국가 단위로 이걸 시행하기가 만약 어렵다면, 경기도 또는 뭐 해당 자치단체들이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면 된다. 그것은 결국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현재 헌법 체제를 벗어나지 않고도, 즉 개헌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국토보유세라는 형태의 세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 세율이라든지 또는 그 용도라든지 시행 여부를 각 광역자치단체 정도에다가 위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현행 헌법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는 말씀을 첫째로 한번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을 보유하면 자산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여기 많은 언론인들 계시고 방청하시는 분 계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간 그 시가의 약 2% 정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아마 이따가 뭐 발표하시겠지만 통계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연도별로. 그러나 이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0.27%, 뭐 최근 조사로는 더 낮아졌다고 하는데 0.3%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와 부동산, 특히 토지를 비교해 본다면 자동차는 소모되는, 결국 없어지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수익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세는 2%를 내는데, 반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리고 개인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는, 그리고 그 토지에서는 또 수익이 생겨나는데 그 수익이 생겨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속하는 토지에 대한 세금은 이 자동차세의 7분의 1, 뭐 심지어 한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평등한 제도인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토지와 자동차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토지는 소수의 부자들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동차는 서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속하지 않고 소모되고 수익도 없는 자동차세의 세율은 높고 영속하면서도 수익까지 나는 부동산에 대한 세율이 낮은 진짜 이유는 결국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 결정에 집중했기 때문에 아니냐, 정책 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모두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다수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논쟁의 대상이 되지만 향후 저는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우리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공직자가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백지 신탁하게 합니다.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직자라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역시 백지 신탁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 같은 것도 한번 우리가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약간 논의에서 벗어났지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오늘 우리 정성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이런 자리 마련해서 우리 전 국민이 이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저희가 후원하는 이유도 이런 게 좀 국민적 논의로 좀 확대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해서 시행할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제가 경기도민을 설득해서 그 동의하에 꼭 시행해보고 이게 타당한 제도라는 점을 증명해서 대한민국 전국으로 확대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 만들어주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토론 발제자 여러분 그리고 이정정 교수님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남기업입니다. 저희 토지 플러스 자유 연구소인데 토지 플러스 자유는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뭐 노랜드 노 리버티 이런 의미입니다. 발제에 앞서서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식민지의 제도적 물적 기반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박정희 친화적인 사람들은 개발 독재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토론회와 발전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토지공개념의 구현이 대한민국 고도 성장의 기원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 정부 하에서 있었던 49년에서 50년 사이에 있었던 이 농지개혁 혹은 토지개혁이라고 일컬어졌던 토지공개념의 구현이 평등한 출발, 뭐 기회균등, 그다음에 그 교육열 이런 것의 이런 것의 근거였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고도 성장의 기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 토지공개념 정신이 지금은 거의 다 허물어져서 제2의 토지공개념이 구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장하는 발표하는 토지공개념 플러스 토지배당, 국토보유세 플러스 토지배당이 저는 제2의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발제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이 한국 경제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들여다보는데요. 부동산 연구자들 혹은 또 일각의 경제학자들은 부동산은 소유 불평등 심한 건 사실이지만 소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뭐 불평등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이 많은데 그런 주장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반박하기 위해서 옆에 계신 우리 강남원 교수님과 또 저와 또 다른 분들과 연구를 실제 해보니 부동산에서 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냐면 2007년에서 2016년까지 GDP 30%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년 평균이 무려 37.1%에 달하고요. 여기에서 부동산도 하나의 자산이니까 평균 수익률을 좀 빼주자. 그럼 불로소득은 얼마나 발생하느냐라고 보면 GDP 22%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10년 동안. 자, 우리 10페이지에 보시면요. 2016년에만 그 374.6조 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럼 이 374.6조 원은 누가 가져갔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보면 우리나라 토지 소유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데요. 가액 기준으로 보면 2014년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으로 보면 상위 1%가 75.2%를 소유하고 있다. 이 통계에 비춰보면 374.6조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이 불로소득은 결국은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보면 불평등, 소득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부동산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 우리 표로 보면요. 대부분의 부동산 소득 추산할 때 매매 차익, 자본 이득은 빼고 귀속 임대소득도 빼는데 이것을 빼고 계산을 했더니 불평등에 2.7%만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함시켜서 계산했더니 불평등의 30.7%를 그 정도를 기여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론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여기 표에서 보듯이 표 3에서 보듯이 근로소득이라고 54.1%라고 나오지만 근로소득, 노동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산성 격차를 상당 부분 내포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소득은 생산성과 무관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의 주범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게 투기인데 이 투기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땅값은 너무나 높아져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가로 보이는데요. GDP 대비 4.30배입니다. 2017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1.7배 내지 3.4배가 높은데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땅을 모두 팔면 캐나다 땅에 2배를 살 수 있고요. 호주 땅의 1.5배, 미국 땅의 5분의 1을 매입을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의 이 땅값은 이렇게 높아졌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부동산 투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극심했다. 이것이 중요한 원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2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부동산 투기가 세계 최고의 지가를 만들어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역동성이 저하된다. 무슨 말이냐면 신규 기업이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불량 기업, 그러니까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해서 거기서 이익을 많이 취하는 기업이 저는 불량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불량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돼야 되는데 퇴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공공투자할 때 토지 매입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이 생산적 투자는 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 더 쉽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혁신 성장도 방해가 된다. 또 지가가 너무 높아서 집값이 너무나 높으니까 민간의 소비가 위축되고 임대료가 높게 되면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쉽게 말하면 상위 계층의 소득을 하위 계층으로 이전시켜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런 전략인데요.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 계층의 소득을 상위 계층으로 오히려 이전시키는 역재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에 굉장히 큰 방해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는 사실 전국적인 현상은 60년대 후반에서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이어졌는데 수십 년, 50년 동안 이 투기를 겪으면서 얻은 귀한 통찰은 뭐냐면 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불로소득이다. 그리고 이 불로소득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서 발생한다. 또 이 토지 불로소득은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지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조세, 세금, 여러 세금과 달리 정의와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투기가 차단됩니다. 비경제활동, 그러니까 지대추구 행위가 차단이 되죠. 그리고 불평등이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투기를 노린 시장에서 퇴장한 토지가 시장에 재등장하게 돼서 그 토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또 경제성장에도 기여합니다. 최근에 OECD나 IMF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가장 성장 친화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했고, 선진국에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GDP의 2% 이상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0.8, 0.9 요 사이에 있는데요. 2% 이상으로 가는 게 좋다고, 성장 친화적이라고 OECD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3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보유세 강화를 위해서 국토보유세 플러스 토지배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국토보유세를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왜 그럼 국토보유세가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공개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국토보유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아시듯이 토지공개념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위 법률과 각종 제도는 토지공개념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토지 사개념 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죠. 이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토지공개념 얘기가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나오지만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레토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국토보유세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강화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이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결합시키면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세로 보유세 하나로 지금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도 종부세를 강화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종부세는 2%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2%밖에 안 되고 국수수에게 부담되고, 또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용도별로 차등 부과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토지에 부과하는 국토보유세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겁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5페이지 보시면 용도별로 차등 과세하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토지분 재산세는 환급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토지에 과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재산세, 지방에서 걷어들이는 재산세를 보면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많고요. 이 비율이 33.6%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국토보유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에 부과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세 체계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도 폐지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수 전액을 토지 배당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해야 조세 저항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는 과세 표준과 세율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1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 표에 보면 종부세와 국토보유세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지금 설명한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국토보유세를 실제 그럼 얼마나 징수할 수 있느냐 시산을 해보았는데요. 2012년 기준으로 시산을 해봤습니다. 왜 2012년이냐 하면 2012년에 이 토지 소유 통계를 발표한 이후에 아직 정부가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참여정부에서는 2006년, 2007년 매년마다 토지 소유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에 들어서 매년 안 하고 5년마다 한 번씩 한다 해가지고 2013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2017년에서부터 매년마다 해야 되겠다, 더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고, 하여튼 그래서 2012년을 기준으로 삼아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17쪽을 보시면 2012년 기준으로 19.6조 원을 징수할 수가 있는데, 재산세를 빼주고 또 18년까지 이렇게 토지 가격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여러 또 종부세를 빼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5.5조 원의 세수 순증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5조 원을 5천만 국민으로 나누면 30만 원, 1인당 30만 원을 배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토지 배당입니다. 토지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권리는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갓 태어난 아이부터 곧 돌아가실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배당을 준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18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10억 원, 그러니까 한 15억, 14억, 15억 정도의 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부담하는 것이 더 많게 됩니다. 혜택 보는 것보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 시뮬레이션은 사실 옆에 계신 강남은 교수님이 직접 하셨는데요. 95%가 순수혜를 입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95%의 가구가요. 그리고 앞에 토지 소유 통계에도 나오는데 40.1%의 세대는 땅 한 평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0.1%의 세대는 수입만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고요. 자, 19쪽에 보시면 이렇게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결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어떤 사회경제적 예상 효과가 예상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세 저항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 보유세를 왜 국회의원들이 정부에서 강화를 부담스러워하냐 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결합시키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자 전원이 사실은 반대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결합시키게 되면 과세 대상자의 95%가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면 90% 이상이 찬성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강력한 지지자를 우리가 형성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실현 가능성이 훨씬 높고 조세 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이 자체가 내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20페이지 보시면 지가 안정화 장치도 내장하고 있는데요.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세액이 증가하게 되고 배당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지가가 하락하게 되면 배당이 또 감소하게 되죠. 또 지역 간 지가가 격차가 심한데요. 이 경기도, 서울, 여기 수도권이 땅값이 엄청 높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지방이 소외받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수도권과 서울의 땅값이 이렇게 높은 거는 정부의 수도권 위주의 정책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땅값이 높아졌는데 그 땅값의 혜택은 전 국민이 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격차도 해결책을 내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예상 효과를 보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 불평등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소유 불평등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소득 불평등 완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토보유세를 이렇게 강화하게 되면 집가, 토지 가격이 안정화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가 더 활성화가 되고 배당을 또 지역 상품권과 결합해서 나눠주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OECD가 권고한 GDP 2% 이것도 달성 가능해집니다. 또 모든 국민에게 토지 배당을 주면 자기가 민주공화국의 실질적 주인이라는 의식이 고양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진이 불가능하다. 오직 이 국토보유세와 토지 배당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페이지에서 보면 기본소득은 그 핵심적인 정책은 사실은 이렇게
개별성, 그다음에 보편성은 자산 심사 없이 소득이나 자산에 관한 심사 없이 이렇게 어느 정도의 소득을 지급한다라는 보편성과요. 그리고 그걸 지급하는 대가로 노동을 해라든지 구직 활동을 하라든지 이런 요구가 없이 지불되는 어떤 소득을 정의로 삼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철학적인 근거는 많은 사람들은 복지권 또는 생활권으로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으로는 기본소득을 완전히 철학적으로 정당화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정당화는 26페이지에 보면 자유권이다 라고 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면 그 자유는 실질적으로 그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같이 보장되는 게 실질적인 자유의 보장이죠. 그러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평등권, 그래서 어떤 적정한 소득 분배를 평등한 어느 정도는 평등하게 소득 분배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권리로 이렇게 정당화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기본소득 운동은 특히 저희들은 한국기본소득 네트워크는 가장 강력한 정당화를 어떤 재산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유자산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때까지 공유자산이라는 대표적으로 토지가 해당하는 것이죠. 그것을 공유자산에서 비롯되는 수익은 우리 국민들은 공유자산에 관한 마치 주식회사의 그 주주처럼 주인들이기 때문에 주주들이기 때문에 그 공유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n분의 1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적합한 정당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근대적인 기본소득은 미국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미국 혁명을 이렇게 제창한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은 토마스 페인에 의해서 이렇게 주창됐는데 페인은 미국에서는 적어도 이 토지라는 공유자산에부터 나오는 수익을 균등하게 갈라갖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대적인 기본소득 정신이 이렇게 공유자산에 특히 토지에로부터 나오는 수익의 배당이라는 것부터 나왔고 지금 그러한 배당이 앞으로도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토지 이외에도 지식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좀 자세히 글에 적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근거가 인간의 공유자산에 속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제가 논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지대라고 하는 것은 공유자산을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독차지하는 현상이 지대가 됩니다. 마치 원래부터 자기 것인 것처럼 독차지하는 현상, 불로소득, 공유자산에서부터 나오는 뭐 어떤 자연의 선물, 여러 인간들의 선물, 공동의 선물을 소수의 사적 몇몇 안 되는 사람이 독차지하는 현상을 지대라고 하는데 이 토지로부터 나오는 지대,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인터넷으로부터 나오는 지대, 플랫폼으로부터 나오는 지대, 인공지능으로부터 나오는 지대를 소수의 사람들이 독차지하는 현상이 지대가 되고 그것을 원래대로 원래 마땅한 주인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소득 그러면 제가 27페이지부터 몇 가지 이야기를 해놨는데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특히 임금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주냐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분들은 임금 노동만을 노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왜곡하는 주부의 가사노동도 고귀한 노동이고 어떤 이렇게 이 지역 공동체에 봉사하는 돈을 안 받고 하는 그런 수많은 노동들이 있는데 임금 노동만을 절대시하는 이렇게 오류를 범할 뿐만 아니라 왜 부자까지 주냐 뭐 혹은 또 복지권의 입장에서 왜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주자라는 사람들은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자들도 권리가 있는 겁니다. 부자들은 권리 없고 가난한 사람만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공유 자산에서부터 나오는 수익은 n분의 1로 균등하게 이렇게 분배할 권리가 있다는 그 철학적인 어떤 충돌이랄까 전환이랄까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가번에 썼습니다만 기본소득은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다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어떤 소득을 나눠주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소득을 세금으로 내기 위해서 중산층이 뭔가 내는 사람이 됩니다. 세금을.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나눠주다 보면은 똑같이 이 우리나라 같이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나라에서는 중산층은 결국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게 됩니다. 부자들은 더 내게 되죠. 그래서 기본소득의 강력한 특징이 이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만든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29페이지에 보면은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몰아줄 때보다 동태적으로 보면 10년, 20년 뒤만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현금성 복지는 중산층이 순부담자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늘어나는데 부담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97년 이후에 도입되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지원되는 이 현금 지급 복지제도는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도 그대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기본소득 형태로 시작된 노인 기초연금은 벌써 선거 한 번 지나니까 20만 원이 30만 원도 늘었잖아요. 이렇게 팍팍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본소득 형태로 제공되는 복지는 선거 몇 번만 치르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렇게 받게 됩니다. 한 2, 3분 동안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기본소득은 임노동을 안 했는데 왜 주냐라고 하는 말에 임노동 아닌 노동이 더 많다. 그 다음에 이거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우리 재산에 대한 대가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30페이지부터 썼습니다만 기본소득 형태로 주니까 일을 더 하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하면 안 주는 게 선별적인 복지잖아요. 지금 구직수당이나 기초생활보장도 일하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죠. 못 늘립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일을 해도 주니까 더 늘어나고 바로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일을 더 하게 만드는 복지라는 게 매우 점점 더 중요해지고 33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소득은 결국 정치적으로 동원 가능한 정치 저항을 극복하고 마련할 수 있는 복지 재원을 키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중산층이 순수혜자니까 일단 도입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세율을 올리자, 액수 올리자라는 건 정치적으로 거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34페이지에 보면은 경제 효율성이 키워지게 됩니다. 다른 형태의 제도들은 어느 정도의 경제 희생하에, 효율성 희생하에 복지를 키우는 제도들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단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지를 목적으로 효율성을 약간 상실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인구의 한 5% 주겠다. 지금 현재 3% 정도 주는데 5% 주겠다라고 하면 5% 정도의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걸 감내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근데 그걸 10%, 20%까지 감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그렇게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의 상실이 없고 누구에게나 다 주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 가난한 노동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일종의 최저임금 직업이 일부 희생될 수 있다는 희생을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희생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기본소득은 그런 희생 없이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미래에 더욱더 파이를 키워집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봉사노동, 사회적 기업들이 활성화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거기에서 작은 소득이라도 생겨난다면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 효율성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왜 4차 산업혁명이 공유자산을 점점 더 중요시하게 만들고 만약 이것이 제대로
정책으로 기본소득 같은 정책으로 제대로 이 공유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환수되지 않으면 진짜 0.1%만 99%는 지구에 남고 0.1%의 부자들은 우주에 가서 사는 엘리시움 같은 미래가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술 발전에 이 생기는 이 공유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골고루 나눌 것인가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경제와 복지 제도를 설계하는데 필수적인 일이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직함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고요. 그리고 OECD의 지방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의장도 맡고 있습니다. 발표문의 요지는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하면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서 세수 전액을 토지배당하는 것이고요. 1인당 약 30만 원 정도. 그리고 국토보유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은 상당히 누진적입니다. 0.1%, 0.3% 이렇게 시작해서 상위 구간은 2.5%까지 가는 초과 누진 세율인데요. 그런 구조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토론 의견입니다. 우선 토지세 의의에 대한 의견은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세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지세는. 이론적으로 헨리 조지의 1879년 책이 현재 이제 뭐 조지이즘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쳤지만 그 전에도 얼마든지 토지세에 대한 좋은 평가는 있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아주 유명하게 어떠한 다른 것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강력한 표현을 썼었고요. 그리고 매우 그 보수적인 미국 경제학계의 가장 보수적인 학자라고 일컬어지는 밀턴 프리드만도 세금은 다 나쁜 것이지만 이 나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토지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영국의 아주 보수적인 그 주간지인 디 이코노미스트도 토지세의 중요성을 2018년 9월 불과 한 달 전까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세는 좋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거의 명확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대도시에 대부분이 살고 있는데요. 이 대도시에서 집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발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도 이 문제는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세와 기본소득 간의 결합입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저는 굉장히 물론 정치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이론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이 조지주의에 따르면 토지세가 토지세의 관심은 정부가 세입이 필요한데 뭐 도로도 닦고 국방도 하고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데 이때 거둘 수 있는 세금 중에 토지세가 가장 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제 내용은 뭐냐면 그보다 훨씬 더 단순하게 n분의 1로 나눠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이 n분의 1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일단 토지세와 n분의 1을 결합하는 이 의도는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 이 논의들이 이론적으로도 논의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실은 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경기도에서 한번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한 달 전에 며칠 전에 자료를 보면서 알았는데요.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약간 설잠을 쳤는데요. 제 박사 논문이 정확하게 재산세를 걷어서 n분의 1로 지방 정부가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재정학계 권위가 있는 학술지에도 실렸는데요. 제가 잠을 약간 설친 이유는 너무나 똑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그 학술 논문이란 거 원래 쓰는 것인데, 근데 이제 당시 논문에서의 학술적인 가치는 두 가지였는데요. 인구 유입이 많이 생깁니다.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하면요. 아시겠지만, 경기도 가면 돈 받는다. 이제 이런 개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었고, 당시 저는 이제 토지세가 아니고 재산세, 건물을 합친 거에 대한 과세였기 때문에 건물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감안할 것인가 하는 거였는데 사실 재정학계에서는 1인당 세금을 똑같이 걷는다거나 1인당 배당을 똑같이 하는 건 매우 오래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뭐 당시에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현실화된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잠을 설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흥미로웠던 점을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너무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는 어떤 논의가 있었나 봤더니 최근 학술지에 이 논의를 다시 한번 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하이퍼 조지즘이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초조지주의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토지는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으므로 그리고 뭐 피케티가 주장했듯이 이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젊은 세대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으므로 토지세의 또 다른 차원은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재분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현 세대 간의 재분배 수단으로서 토지세가 아주 좋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최근에 주목할 만한 점은 이론적으로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젊은이들이 주택 구입에 대한 고통은 그간에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n분의 1일 것인가 아니면 최근에 하이퍼 조지즘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거기서는 신생아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신생아 플러스 영유아 청년일 것인가는 한번 흥미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이 n분의 1을 하던 청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던 기존에 이미 이런 게 있습니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 있습니다. 그 제도안의 정합성 문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단순하게 뚝딱 도입하고 끝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닙니다. 국토보유세의 디자인에 관련된 것인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 초과 누진세율은 원래 이 토지세의 장점의 핵심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고 할 때에 농고를 한번 상기해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1%가 100억 원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90%는 토지가 거의 없어서 간단하게 1억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100배거든요. 재산을 100배나 가지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단일 세율을 적용을 하면 100배만큼 세금을 걷거든요. 그래서 매우 집중되어 있으므로 세금을 걷어서 집중된 것만큼 국가가 또는 지방정부가 걷어들이자는 게 핵심이지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더 세율을 올려서 더욱더 많이 걷자는 것은 토지세의 장점으로부터 약간씩 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를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은 물류나 이런 기업들은 많은 토지를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누진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은 이제 어떤 문제를 하냐면 이제 비과세 감면이 뒤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진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은 제가 2004년에 그 종합 부동산세를 디자인을 했었는데요. 그 디자인을 한 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지가 안정으로 표현이 됐지만 그 당시 디자인할 때 핵심적인 것은 당시 다들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 종합부동산 할 때 많은 학자들이 그냥 동조를 하지 않던데 우리나라 누진세율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2004년에 토지세에 대한 누진세율의 과피 구간이 9단계였고요. 그리고 건물분이 5단계였으면서 0.1%부터 이렇게 3%까지 올라가는 구조인데 그렇게 되면은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누진세율이 너무 많다는 점은. 그래서 물론 누진세율을 적용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누진도를 발휘하긴 하지만 그것이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매우 다양한 복잡한 저항과 비과세 감면 차등의 부담이 뒤따르는 점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율 구조는 단순한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토지세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선 지자체장이 세금을 스스로 걷겠다고 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지자체장은 절대로 세금을 걷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회, 중앙정부가 걷어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꼼짝달싹 탄력 세율이 있습니다. 어떠한 지자체장도 우리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우리 나름대로 살림을 하겠다는 건 최초의 사례입니다. 저는 이거는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탈의 문제, 그다음 유입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유세는 국세 또는 시군구세였습니다만 광역세가 이제 제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논의되고 아마 저는 이게 지방자치의 발전, 토지세의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도입이 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의가 있는 제안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토지분을 어떻게 걸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2004년까지 토지분 건물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토지하고 건물을 합쳐버렸는데요. 마지막 단계에서 합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결심사항이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의 특이사항입니다. 쉽게 서울의 어떤 지역 가면 한 아파트가 15억 정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정도 면적에 좀 더 큰 곳에 100세대 이상이 살죠. 그러면은 15억 곱하기 100 하면은 1,500억입니다. 그 1,500억에 대한 땅은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 철근 다 빼고 나면 이게 1,500이 대부분 땅값이라고 해야 되는데 안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요즘 위층하고 아래층 간에도 뭐 비유가 있어가지고 뭐 1억의 차이가 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세대별로 토지분을 계산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송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제가 맞느냐, 도대체 왜 내 과표는 불합리한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소송이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덴마크나 스웨덴 등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봐야 되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의 토지분을 발라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함께 고민해 줘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우 흥미롭고 좋은 제안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도입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 앞으로 기대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저도 뭐 토지 보유세 강화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발제자의 의견에 찬성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이제 확대 방법과 속도 등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말씀하겠습니다만 확대 방법이냐 속도냐에 따라 가지고 조세의 형평성,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이제 그 조세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 토론문 47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발표자를 7쪽, 9쪽으로 쓴 건 원래 제가 받은 게 그렇고요. 지금 여기로 보시게 되면 이제 15쪽에서 16쪽 정도가 될 겁니다. 뭐 김정은 박사님께서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발표 자료에서는 이제 국토보유세 납부액 중 이제 토지분 재산세 해당분을 환급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주택분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 같은 경우가 지금 이미 토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일괄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포함이 돼야 될 겁니다. 대부분 이제 주택분 재산세가 한 3조 5천억 되고 거기에 한 64% 고려하게 되면 한 2조 이상이 아마 차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쪽에 보시게 되면 또 이제 발표 자료에서는 기존 이제 국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는 현행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이제 이 언급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여러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재산세 개편도 좀 수반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평가 체계 개편도 필요한 게 아니냐 좀 싶은데요. 현재 이제 그 국토보유세는 2004년까지 과세된 이제 종합토지세와 가장 유사해 보이고요. 이제 48쪽 밑에 보시게 되면 국토보유세는 이제 재산세와 조세 성격이 비슷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국토보유세와 재산세는 좀 이중과세라고 얘기를 성격이 강하고 이로 인해 납세자 수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토지분 조산세와 국토보유세는 본질적으로 토지의 보유 사실 그 자체의 담세력을 인정하고 과세한 조세입니다. 그렇지만 똑같고요. 또 하나는 또 납세 의무자도 똑같습니다. 한 2,800만 납세 의무자가 다 국토보유세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인별 합산하에 누진세율로 과세한다는 측면에서도 똑같을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보다 보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토보유세, 재산세 차이가 뭔지를 좀 구별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국토보유세 도입 시 재산세 개편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국토보유세와 재산세의 정책 목표, 조세와의 성격과 기능 등을 명확히 해야 이게 도입이 원활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게 되면 대안 1은 과거 2004년 이전처럼 그 토지분과 건축물 부분으로 다 나누는 겁니다. 재산세도 상관없이. 그 방안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대안 2는 재산세에서는 토지에 대해서도 저율로만 과세를 하고 누진분에 대해서만 이제 국세로 하는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방안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재산세 개편도 불가피하게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개편이 되게 되면 전체적인 지방재정제도도 이제 개편이 불가피하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김종훈 원장님도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환급을 하게 되려면 특히 이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토지분과 건축물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구별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현재 일부 이제 주택분 같은 경우에 토지 가치가 현재 주택 가치보다 높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토지 가치 자체가 주택 가치보다 높은 것도 많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게 되려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현재 이제 부동산 평가 체계의 개편도 불가피하다. 그래서 뭐 발제자들이 제기한 사항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게 되려면 재산세 개편, 그 다음에 지방재정제도 개편, 그리고 평가체계 개편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것들이 다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의미들을 제가 보기엔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론적으로 바람직하고 원래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도입할 때도 이런 취지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떤 측면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 공장 아니면 뭐 물류창고 이런 것들이 이제 0.2%인데 실제로 이제 제한하신 대로 가게 되면 2.5%가 되면 한 10배 이상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과연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2,800만의 납세자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제 현실을 어떻게 감안할 거냐. 사실상 우리 이제 현재의 용도별 차등가세가 나온 것들이 이러한 복잡한 경제 현상을 반영하다가 이제 나온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전면적으로 도입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분리 과세는 과세 대상은 놔두고 이게 종합 합산과 별도 과세 합산 대상만 이것만 합쳐도 상당 부분의 기대하는 효과는 갖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현재 책에서 과연 가져갈 거냐 이런 문제도 지금 상당 부분 생긴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쟁점 4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이렇게 되면 발제자가 한 대로 보게 되면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이제 폐지가 되는 경우에 현재 이제 2000년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주택가격 안정입니다. 그동안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다 모든 투기의 대상이 이제 주택에 이제 맞춰져 있는데요. 현재 이제 재산세에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약간은 이제 우대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은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만약 종합부동산세가 폐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상당 부분 그렇게 되면 과연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지금 이제 보유세 측면에서의 주택가격 안정은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사실상 정책 수단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측면들이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세를 통한 이제 증세 이제 규모인데요. 이제 2010년 기준 재산세가 한 10조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제 발제자께 이제 도입하시는 게 대략의 한 1.52배 이제 수준입니다. 이게 보유세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뭐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측면에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소득과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소득이 쌓이면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젊었을 때는 혜택을 보는 거고 이게 나이가 들면 이제 손실을 보는 왜냐하면 이제 쌓이게 되면 재산이 이제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측면에서의 이게 개인의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도입 시기에는 과연 그러면 그러한 계층들 어떻게 또 이제 할 거냐. 특히 이게 노인 계층에 대한 이제 문제가 이제 바로 이제 직면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제 어려운 것들은 이게 형평을 따질 때는 다른 사람과의 형평도 따지지만
자기가 작년에 냈던 것과 올해 낸 것과의 형평을 또 따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유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모든 사람이 예전에 냈던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것들을 항상 어려움들이 이게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게 조세 저항이라는 것들이 다른 사람하고 따지기 전에 내가 작년에 냈던 것들이 한 5%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게 많다. 5에서 10% 올라가게 되면 많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재산이 많다를 떠나서 개인들이 자기들이 느끼기 위해서도 그러한 조세 저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제 측면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토지 보유세와 관련해서 현재 이제 이런 국토 보유세를 도입할 수도 있고 현재인 측면에서도 재산세를 같이 개편을 하게 되면 보유세를 통한 증세는 가능한 측면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게 다 뭐 이게 속도를 약간만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측면에서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는 측면들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면적인 개편을 할 거냐 아니면 보유세를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제도 내에서 개편을 할 거냐 그런 문제는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까지 법무법인 대오에서 이러다가 이제 오늘부로 이제 다른 사무실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 사무실이 강남역에 있었는데요. 강남역에 보면 참 음식점이 많습니다. 근데 강남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항상 어디선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 했더니 강남역에 이제 음식점을 차렸다가 이 단기간 안에 수익을 내지를 못하면은 뭐 다들 한 1년 반 내지 2년 안에 월세를 내지 못하고 못 견디고 결국 다 퇴출되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100년 된 뭐 우동집이 있다느니 뭐 80년 된 뭐 소바집이 있다느니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겠습니까? 결국에 제가 도달한 결론은 야, 이거는 이 월세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때문이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데 심지어는 제가 좋아하는 냉면집이 있었습니다. 진주냉면인데 여러분들 평양냉면, 함흥냉면만 좋아하시지만 이 진주냉면 맛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주냉면의 맛을 들여가지고 강남역에 있는 진주냉면집을 갔는데 오늘 보니까는 없었어요. 아, 그래서 여기 장사 잘 되는데 왜 없어졌나. 나중에 보니까 그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땅값이 오르니까 야, 이 비싼 땅에 5층 건물이 말이 되냐 해가지고 건물주가 10층으로 올린다고 이제 건물을 부숴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진주냉면집이 없어져 버린 거죠. 결국에는 이 부동산 그 땅값 때문에 그 소규모 창업이 힘들어지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남기엽 소장님이 이 집값 때문에, 이 땅값 때문에 소비가 위축이 되고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국토 보유세 도입에 이제 찬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남기엽 소장님이 아까 발표하신 것 중에서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발표문 19쪽에 보면은 심한 조세 저항이 예상되지만 토지 배당을 통해 95%가 수혜를 입게 되므로 조세 저항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세 저항이라는 거는 이제 선거에서 투표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결국에 이제 헌법 소원이라던가 뭐 소송이라던가 그런 형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가 뭐 국민의 다수가 반대해서 위헌이 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가 어디 국민의 뜻을 거스린 거냐? 또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나치 시대 때 나치가 뭐 총칼로 권력 잡은 게 아니라 민주주의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형식적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로 나치가 정권을 잡은 건데 이 헌법재판제도는 이 형식적 다수결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제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 단 한 명을 제외한 전 국민이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 명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한다면은 위헌 결정을 하는 게 헌법재판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소수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다행히 그동안 헌법재판소 입장은 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수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전에 우리 토지공개형 3법, 토초세법, 개발이익 환수법, 그리고 택지 소유 상한행하는 법률 3개 다 헌법재판소가 날려버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최근은 아니지만 10년 전에 종부세도 헌법재판소가 날려버렸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 부동산 공화국의 수호자 아니냐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는데, 사실 그 제가 토론문 이쪽에 보면은 헌법재판소는 주택과는 또 다른 토지의 특수성, 즉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가 토지 소유의 편중 현상마저 심각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의존하고 있는 등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적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다행히 헌법재판소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강한 규제나 이제 그런 것들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3쪽에 보시면은 헌법재판소가 이 그 조세 부과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를 인정을 하는 경우 이 경우입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돼서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된다. 과거 이제 토초세법 이제 위헌 판결을 보면은 결국에 이런 겁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를 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냈는데 나중에 처분할 때 보니까는 이 토지가 뭐 가치가 폭락한 상태. 그래서 결국에는 토지를 팔고 나니까는 아무것도 안 남는 상태.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토초세법이 위헌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 뭐 경제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해서 제도가 도입이 될 텐데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뭔가 예외적인 조항을 두면은 또 우리 이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좀 퇴색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중간점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볼 때는 조세 저항이라고 한다면은 다수 국민의 저항이 아니라 이 법률가들의 저항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법률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의 법률가들은 있는 법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는데 있어야 할 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합니다. 결국 이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있어야 할 법에 대해서 법률가들이 연구하면은 권력과 자본은 싫어하거든요. 있는 법에 대해서만 열심히 연구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법학의 미필적 고의다. 자본과 권력이 학문을 통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게다가 또 법률가는 어떤 특성이 있냐? 이거 돼 안 돼라고 물어보면은 법률가들은 안 되는 게 없는지 다 확인하고 나서 안 되는 조항이 없구나 그러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보통 일반인들은 이게 돼 안 돼 그러면 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데 법률가들은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안 되는 게 없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법률가들은 아마 또 이 뭐 국토보유세 얘기를 하면은 아니 뭐 토지를 가진 게 죄냐라고 해서 재산권 침해 얘기를 하고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경제학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법률안이 만들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 법률가들이 좀 더 오픈된 마인드로 해서 연구를 해서 이 국토보유세가 잘 정착되는데 기여를 하고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언론에서는 상당히 이제 큰 홍역을 겪었습니다. 세금 폭탄 문제부터 아니면 종부세 강화가 미진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래서 저는 언론적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느 그 언론 여론조사에 보면 종부세 강화가 미흡하다가 한 60% 정도가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종부세는 미봉책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국토보유세가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일 겁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그 토지는 공동체 전체가 사용하는 공공재 성격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왜냐하면 다른 상품과 달리 재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데 그 한국 경제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이 토지의 집중이다라고 하는 전문가들 또는 많은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50년 동안 물가는 30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평균으로 3,000배가 올랐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보면 1평방미터당 전국 평균 가격이 1964년에 19원 60전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에 58,325원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 통계로 나와 있는데, 근데 이거는 평균이고 서울 집가 상승은 지방의 119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한 10,000배가 올랐어요. 10,000배. 토지는 10,000배가 30년, 서울 같은 경우 10,000배가 올랐고, 물가는 30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토지 상승의 불로소득이 뭐 각자 통계는 다르지만 지금 한 6,700조 원 정도로 보게 되면 상위 1%가 38%를 가져갔고 상위 10%가 83%를 가져갔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뭐 크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정된 토지에 대해서 특정 계층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우리의 헬조선이라고 청년들이 외치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크게 나가게 되면 이게 이제 만국병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금 가계부채가 저희가 1,500조가 됐는데 아마 대부분의 서민들은 아마 집을 샀더라도 은행 빚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재밌는 친구는 최근에 집 산 친구는 자기가 소유한 거는 화장실 하나 정도밖에 없다. 나머지 전부 은행 빚이다라고 할 정도로 은행이 갖고 있는데 이거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저희 가처분 소득을 없애기 때문에 내수에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성장으로 가고 있고 또 그 대기업들이 지금 사내 유보가 한 882조 정도인데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30대 대기업이 지금 보유한 토지가 71조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공시지가가 현실 시가의 60, 70% 정도를 따지게 보면 한 100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지금 그 생산적인 연구 개발이나 설비 투자를 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리스크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걸 투자해 가지고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하나 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동안에 부동산 투자라는 확실한 투자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안고 제조업이나 이런 쪽이 하지를 않죠. 그래서 사내 유보금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계속 쌓여가는 이유는 분명히 부동산이라는 확실한 투자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런저런 것들이 다 겹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당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 그 특파원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뉴욕시에 그 웨체스터 카운티라는 데가 있는데 그 평균 지가가 한 72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치면 한 8억 1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들이 내는 보유세, 그러니까 미국 그 웨체스터 카운티에서 내는 보유세가 1,935만 원으로 집계가 됐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한국 시세 8억 원짜리 저희 아파트 보유세를 다 합치면 관련 세금이 139만 7,9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우리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수치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보유세가 세금 폭탄이다라고 하는 어떤 일부 언론들의 프레임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리고 종부세라는 거는 2% 안팎인데 대상자들이 그들이 내는 특히 요번에 3억에서 6억 구간이 나왔는데 그게 시가가 18억에서 한 23억 정도 되는데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부동산 문제와 지금 토지 독점에 따른 보유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종부세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한계가 있다. 결국은 그 미봉책이고 그것이 더 갈 수 있는 거는 토지 보유세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대 정권에서 물론 실패한 측면도 있지만 현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유세가 진보의 전유물은 아니다. 이거는 일각에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발상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자본주의 경제를 일으킨 아담 스미스나 현재 경제학의 거두인 폴 사무엘슨, 밀턴 프리드만 교수는 물론이고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티클리츠나 이런 분들도 토지세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은 공정성과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입법화되지 않은 것이 비상식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앞서 지사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구성원들이 부동산 재벌들, 부동산 부자들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입법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거의 공식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간과해 왔다.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공화국의 어떤 망국병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세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어떤 정의로운 사회가 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 모토라면 거기에 상당히 적합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기본소득 관련돼서 이제 발제를 하셨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고기 잡는 법을 옛날엔 가르쳤지만 의미가 없는 게 고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고기를 줘야 한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개념인데, 지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요번 개념에서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를 연결하는 거는 언론에서 굉장히 참신하다. 한번 현실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한번 시도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한 가지 제언을 한다면 종부세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로 간다라는 이제 우리 남 소장님의 주장이 있었는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생각이 다른데 지금 우리가 앞서 지적했지만 아파트라는 재산 증식 아니면 부의 상징 아니면 불평등의 어떤 강남 아파트 그런 얘기도 있지만 과연 그런 문제가 토지세로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됩니다. 차라리 보완하는 측면에서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종부세를 보다 좀 가다듬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앞서 또 많은 분들이 토지세에 대한 그런 조세 저항이나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많이 했는데 타당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제도의 변화에 앞서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역적인 것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일단은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토 보유세가 지금 이 21세기 지금 한국 시대에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유세 입법 취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그 입법이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4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 제안을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문제의식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새로운 지주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산업 강국으로의 제도약이 큰 제동이 걸 수 있다. 이것이 문제의식입니다.
영국에서도 1846년에 공물법 철폐될 때 지주들의 이해에 대해서 심각한 논쟁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걸 철폐하고 산업강국으로 도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 혁신은 또 하나 뭐냐면 아주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AI 등 기술 혁신은 이 독점 이윤을 주택과 토지 분야에 있어서 독점 이윤을 증대시켜서 이거를 독점 지대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지렛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앞으로 생산되는 모든 부는 지주들이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 문제의식으로 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그러는데 주택이 아닙니다. 빌라에 살고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가 부동산 투기의 중심축이고 이게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 그다음에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의 격차의 커다란 확대, 이게 뭐냐면 집중 현상이 이쪽에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부자들의 축적이 이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를 간과해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기 수요를 이게 자극하는 게 뭐냐면 토지의 차등적 우열화 구조가 이게 기술 혁신에 의해서 새롭게 재편성되어 나갑니다. 그러면 투기 수요가 먼저 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투기 수요가 증대합니다. 떨어지면 수요가 사라져버려요. 이게 투기 수요의 특징입니다. 그럼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금은 바로 아파트로 전가되어가지고 그냥 가격 상승에 말하자면 기름을 부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과거에 종부세 부과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한 6개월 뒤에 투기 일어나서 검단 또 신도시 뭐 해가지고 투기 일어나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종부세 효과는 바로 주세 전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이 세제의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입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례를 하나만 들어두면 감정평가,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분양가 심사위원회, 공직자들, SOC 투자의 적격성, 그다음에 금융제도, 그다음에 은행이 이제 부동산 여기에 투자에 본격 본사업으로 진출해가지고 지금까지 먹은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이것을 갖다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를 하는 것이 아파트 투기 방지법 속에 담겨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거기 부를 증식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투기의 중심축은 누구냐면 독점 이윤을 만들어서 이거를 독점 지대라는 불로소득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최초의 독점 이윤을 만들어내는 LH공사, 그다음에 독점 대형 건설 회사들입니다. 이들이 수요가 항상 공급보다 큰 이러한 투기 수요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입니다. 예를 들면 LH공사는 아파트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 택지 공급 가격의 30 내지 50%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대형 건설 회사들은 분양가 전체의 20% 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폭리를 또 가져갑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원가 공개를 통해서 그 실태는 투명하게 밝혀줘야 될 그런 문제이고 이게 독점 이윤이고 바로 환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 택지개발 이득이나 분양 이득은 아파트 건설 사업이 가지고 있는 독점 구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LH공사는 여기서 독점 이윤을 가져가고 아파트 이 건설하는 또 독점 회사들은 독점 이윤을 여기서 챙겨가는데 LH공사는 2014년부터 공공택지의 공급 가격 산정 기준을 거의 시가 수준인 감정 가격으로 이걸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 택지 가격의 감정 가격이 상승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택지 감정 가격이 또 상승합니다. 주변 시설 평가하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기초해서 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투기 수요의 장본인이 LH공사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라를 망국으로 몰고 가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2014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판교가 2014년부터 분양권 전매가 해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맞물려가지고 광풍을 일으킨 거죠. 그 다음에 대형 건설 회사들이 취득하는 분양 이득은 가산비 항목이 약 50%입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독점 이윤을 그냥 붙여서 가져갑니다. 이러한 독점 이윤의 정확한 규모 내역은 투명한 원가 공개를 통해서 분석이 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아파트 건설 사업의 독과점 이 방지법이 반드시 입법이 돼야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건설 회사들의 이 입찰에 있어서의 독과점 말하자면 그 수단을 방지하는 데 그 포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말씀이 되고 있는 국토보유세와 관련해 가지고 아파트에 조세를 부과하면 전가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경제학자가 뭐라 했냐면 주택이나 그다음에 생산되는 생산물에 조세를 부과하면 다 전가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지에 발생하는 지대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이게 전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떼어내고 토지에 대해서 지대 상승에 대해서 그 지대의 불로소득을 이게 획득에 들여야 지대는 전가를 못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 그러니까 이 독점 이윤이 지대로 전환하는 게 뭐냐면 건물 가치가 지나면 30년 지나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토지만 남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완전히 독점 지대로 싹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니 주공 아파트 1+1 재건축이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독점 이윤이 독점 지대로 전환하는 이걸 갖다가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만 더 경기도형 시범 사업에 있어서 언제까지 이걸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데 경기도가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이 건설 회사들의 입찰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서 턴키 방식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건설 회사의 중위군의 기업군들을 육성을 해서 중위군이 주도를 하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기술 혁신이 일어날 때에 투기 수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임대주택을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싱가포르는 주택 90%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택 관련 부서들, 도청부서들,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이것들을 하나의 통합조직으로 재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주택 어떤 조사위원회 같은 것들이 상시적으로 가동돼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단지의 택지 공급 가격 원가를 공개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LH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LH공사나 민간 대형 건설회사가 택지에서 얼마나 가져가는지 이거를 드러내 줘야 비로소 개발 이익의 환수가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데 그 보면 현행 개발 이익은 정상지가 상승분을 빼주게 돼 있어요. 근데 정상지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그냥 시간을 끌다 보면 개발 이익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택지 조성원가라는 낮은 가격으로 정상지가 상승분 차감을 바꿔줘야만 이 개발 이익 환수의 실효성이 보장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강력한 정치적인 결심과 그다음에 이 결단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 원가 공개는 이 부당성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밝혀내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가면서 원장님이 좀 시간이 약간 좀 그 남기혁 소장님의 발표문을 읽고 좀 파격적이고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저 제목에서 주는 것처럼 실행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렇다면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하는 거를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 토지세가 가장 합리적이고 그런 세제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 최근에도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회에서도 토론을 했고 아일랜드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호주라든가 이런 데서도 계속 도입을 했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안하고 있는 이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정착을 하느냐 이런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또 희지부지 되는 면도 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언제까지나 이런 게 하지 말고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한 5년, 10년 이렇게 정해놓고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토보유세의 명칭이든 토지세의 명칭이든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기존에 있는 재산세에 있는 토지, 물론 토지분 재산세도 있고 주택분에 있는 토지에 관련된 세제도 이 국토보유세로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토지 이외의 건물 이거를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재산세에 주택분이 토지하고 통합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에 분리되어 있었고 분리돼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고요. 최근에도 주택 가격이 약 70% 정도를 토지로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토보유세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뭐 지방세로 하는 것은 토지가 장소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로 한다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남기욱 소장님의 발표문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은 농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농지에 대한 부분은 도시 토지와 농업용 토지하고는 토지 이용도 다르고 가격 산정하는 거 거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저 소득에 대한 문제, 지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 토지와 농지는 구분해서 이원적인 과소표준과 세율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전격적으로 했을 때 조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노인분들을 위해 가지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주택연금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토지연금이라는 제도를 먼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현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생활비로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관련된 조세도 내고 그것이 또 나중에 남게 되면 그 다음에 처리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활성화하면은 좀 연착륙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농지 또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 현재 농지은행이 있어서 농업용 토지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잘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국토보유세라든가 이런 것이 도입이 된다 그러면 연동해 가지고 농업용 토지를 이렇게 농지은행에 신탁을 하게 함으로써 그쪽에서 활용도 하고 그쪽에서 또 소득도 올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생활비로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법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이 된다 그러면 현재 남기욱 소장님이 이렇게 제안하시는 국토보유세의 좀 실현도 좀 조기에 정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걸로 6분. 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설득의 가장 핵심은 이 정책으로 당신은 이익을 봅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요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토지 보유한 가구수 기준으로 40%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나머지 60%는 또 불안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통계보다는 그 나머지 토지를 보유한 가구가 60%가 되더라도 가구원은 보유하지 않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인구 단위 통계가 좀 필요하지 않냐.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몇 %, 토지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몇 %. 좀 이런 걸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싶어요. 저희가 좀 현장에서 좀 쓸 수 있도록. 혹시 아는 정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다 나와 있지 않나요? 소유 현황이 다 나와 있어서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세대별로도 해가지고 보기 좋게 예. 설득하기 좋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아직 그 수준을 못 미치는데 하여튼 개인 토지 소유. 예. 네네. 그래서 지사님이 이렇게 나가서 설득을 하기 딱 좋게. 예, 그러게요. 예. 예, 다른 분들 토론, 완성도를 높이는 토론 감사하고요. 이렇게 건물과 토지 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거, 저는 뭐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왔고, 또 한 사례도 많고, 사실은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가 그렇게 비싼 이유는 건물값이 비싼 게 아니라 땅값이 비싼 건데요. 분리해서 평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까 이제 두 분이 김정은 원장님과 또 한 분이 이제 그 주택분 토지분은 뺐냐라고 이제 안 뺀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제 제외를 한 겁니다. 2012년에는 재산세가 8.4조 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토지 비율로 빼가지고 5조 원을 뺀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한 거고. 여러 가지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평가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 이거를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이 국토보유세 토지 배당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너무나 넘쳐난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헬조선 이런 말도 있지만 국가 소멸의 위기가 왔다 하라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 판인데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해방 전국 45년에서 50년 사이에 보면 지주소작 관계가 엄청나게 그 아주 대립이 모순이 치열했고 그런 상황에서 농지개혁 이승만 정부에서 첫 번째 토지공 개념 성공을 한 건데요. 그때 보면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입니다. 거의 재산권을 몰수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렇게 과감한 조치를 취한 것이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기원이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엄중한 상태에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이렇게 독식하고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엄청나게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과소하게 보유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하려고 한다면 제2의 토지공 개념, 국토보유세, 토지배당은 꼭 도입해야 된다. 또 뭐 광역단체로 먼저 도입하면은 굉장히 좋고 이것을 경기도에서 실험을 해보고 이거 굉장히 효과가 좋구나라고 하면 전국으로 확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꼭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국토보유세하고 이제 기본소득 같이 함으로써 조세저항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제 다른 기본소득 형태하고 전혀 다르게요. 훨씬 더 눈에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1년에 2번 재산세가 공지되잖아요. 그 재산세 공지되는 날, 가령 그게 뭐 지금은 뭐 6월, 9월이면 뭐 6월, 12월로 한다든지 했을 때 계산세 목록 공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기존에 내던 재산세는 얼마입니다. 얼마였고 지금 새로 국토보유세가 돼서 얼마를 더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재산세 토지분은 다시 지자체로 가니까 이중납세 안 되게 차감이 됩니다. 당신이 내는 국토보유세에서 기존에 냈던 재산세 부분은 토지분은 차감이 됩니다. 차감된 게 눈에 보여요. 영수증 안에. 그 다음에 당신은 국토보유세를 얼마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분기의 재산세 부과분은 당신 통장에 30만 원이 찍힙니다. 플러스로. 이렇게 공지가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착각할 것도 없고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든 과거하고 비교하든 90%의 사람은 내는 돈보다 당신 통장에 이번에 재산세 부과로 찍힙니다. 라고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조세 저항을 극복한다는 뜻이고요. 딱 1년에 2번 주기 때문에 2번 부과할 때 합산해서 플러스로 통장에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개인별로 준다 그러면 당신 식구가 몇 명이 있으니까 식구들 통장에 얼마씩 찍혀서 당신 합계는 얼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는 그 토론자 중에 주장 중에 하나는 누진도가 좀 낮출 필요가 있다든지 플랫하게 해도 충분하다라는 주장에 공감하면서
그거는 이제 좀 그렇게 되면 이제 순수의 가구 비율은 좀 줄겠죠. 그렇지만 조세저항, 강력한 조세저항도 좀 줄어들 테니까 충분히 정치적인 과정의 타협을 통해서 조정할 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토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국토보유세의 그 디자인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잘 이해가 되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장에 하여간 저소득층은 거주지를 경기도로 바로 옮기고 싶어 할 겁니다. 특히 서울에서 예, 그러니까 특히 경기도 서울에 근교에 있는 분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에 몰리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논리는 약간 약할 수가 있는 게 그러면 이게 뭐 별거 아닌 제도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겨냥하는 거는 그 기본소득 제도가 정말 이제 나라의 근간까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논리의 바탕은 약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시리어스한 제도인데, 아니 뭐 이 정도로 옮기십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국토보유세의 원대한 디자인이 지자체로 그대로 넘어갈 때는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자체 발전에, 지방자 발전에 가장 중요한 제안을 저는 하셨다. 예. 그 정책의 효능감을 직접 맛보기 위해서 저는 앱을 개발해서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얼마고 내가 우리 가족이 받을 게 얼마인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더 효과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기